올 들어서 그 겨울 추위가 아주 혹심합니다. 그래서 꼭 동북에 제가 살던 길림에 그 추위를 연상케 하는 아주 혹독한 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요즘 그 좀 걱정이, 좀 눈이 이렇게 자꾸만 좀 백내장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 책 보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사방이 좀 뿌얘져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하고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걱정을 하는 데다가 제가 요새 너무 영화를 봐가지고 이 백내장이 아주 심하게 진행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지 말아야 할 텐데, 이게 시리즈물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집에 올레 테레비가 있으면은 내가 이 올레 장사를 해주면 안 되는데, 그 영화에 그 영화로 들어가지 말고 시리즈라는 데를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그 신삼국지라는 게 상중하가 있습니다. 상중하가. 근데 이 상편이 32편이고 중이 32편인가 그렇고 하가 또 30몇 편인가 그래서 하여튼 거의 100편이 되는 시리즈인데, 신삼국지 상은 여러분들이 그 인기 10개인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중드라고 그러든가 하여튼 중국 드라마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무협에 들어가면은 이 중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난 지금 한 40편 45개를 달리고 있는데 이 눈이 상할 정도로 집중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국지라는 것은 그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고,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영웅 호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춘추 전국시대 때 사마천의 사기의 열전의 무대는 영웅 호걸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사마천은 문학적 재치를 가지고 그걸 그렸고, 사실 전한 후한에 이제 중국이 통일된 이래로는 인물이 별로 나질 않습니다. 근데 물론 후한 때도 그 정연과 같은 그런 학자는 있었으나 그 사람을 천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다시 그 후한이 끝나가면서 삼국 시대가 되면서 그야말로 중국은 영웅 호걸의 시대가 다가왔다. 그때가 이제 선권 조조 유비의 시대라고 그러지만은 그때가 바야흐로 이제 왕필 노자의 천재적인 줄을 단 10대의 노자의 줄을 달고 20대 초반에 주역에 가장 탁월한 줄을 낸 왕필과 같은 사람이 활약한 시기라고 생각할 때, 그 모차르트가 뭐 서너 살 때 작곡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으나, 그거는 그 음의 감각만 천부적인 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천재라면은 가능하죠. 수학적 머리라는 것은. 그러나 막 음악이라는 건 수학이니까, 그리고 감성만 거기에 첨가가 되면은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0대의 노자나 그 주역을 그 줄을 가장 탁월한 작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죠. 근데 그 분위기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삼국지를 연상하면은
그 삼국지의 영웅 호골이 태어나는 시대. 저는 그 삼국지를 바라보면서 그 삼국지는 원래 이제 그 진수라는 사람이 정사를 썼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문을 하게 되니까는 정사는 뒤적여 봤어도 삼국지 연의 같은 건 잠깐만 좀 깔보게 되고 그리고 그 제가 자라난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 제가 상당히 그야말로 좀 어깨 노릇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그 독서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제 주변 분위기가 그 삼국지를 운운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콤플렉스를 안 느껴가지고 삼국지 연의를 박종화 선생의 그때는 박종화 선생의 삼국지 연의라는 게 상중하로 된 거 큰 두꺼운 거 3권 있었는데 그거 내가 읽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삼국지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삼국지에 빠진 적이 없어서 항상 삼국지 얘기가 나오면 그냥 저 먼 강 건너 불 바라보듯이 뭔 얘기들을 하고 있나.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로서 우리 세대에 삼국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특이한 케이스죠. 누구나 한국 사람들은 삼국지 얘기가 나오면은 참여를 해서 주인공을 끌어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평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제빼기 천안의 천안장이라는 게 유명하거든요. 천안장인데 거기에 저쪽에 큰 작은 제빼기가 있고 여기 우리 집이 이 작은 제빼기하고 큰 제빼기가 이렇게 언덕이 양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이렇게 여기 만나는 길이 그러니까 천안의 제일 높은 데서 이쪽에서 이렇게 제빼기라는 개념이 이렇게 언덕으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작은 제빼기고 큰 제빼기 이 언덕 위에 여기가 거의 전체가 우리 집이었습니다. 한 섹션이. 그런데 이쪽에 그 높은데 꼭 그러니까 약장사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약장사도 있지만 짜이짜 어짜짜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맨날 자기 여기를 칼로 이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병통치약이라고 붙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팔고 참 난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예요. 실제로 여기 칼로 피를 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항상 여기 등에다가 이게 북을 달고 이렇게 하면 이게 꿍꿍 울립니다.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피면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서 혼자서 모든 장면에 근데 그게 옛날엔 텔레비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천안은 3일장이니까 음력으로 3월 아니면 음력 계산 양력화 됐더라. 그때 벌써 양력화 됐어요. 그래서 3일장이면 매달 3일, 8일, 13일, 18일 그러니까 닷새 정도마다 장이 서는데 천안장이 서는데 꼭 오거든요. 그럼 한 닷새 만에 그 이야기꾼들 이야기를 들으러 갈만하다고 거기 가면. 그럼 매번 다른 그림을 하고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나 어렸을 때 이걸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렸을 때 중국의 이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닥가닥 끊어진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시장의 약장사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북을 치고 이러면서 중국말로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말하는 약장수를 소화런이라고 했습니다. 그 설화인이라고. 소화런이라는 게
이게 천여 년 동안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카락터들이, 역사적 카락터들이 있고, 삼국계 그 역사적 사실들도 있으나 그 단편 이야기들을 누가 더 재미있게 그 한 토막 얘기들을 그 나중에 천여 년의 민중의 지혜가 쌓인 것을 이제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때 그걸 집대성해서 하나의 체계로 만든 것이 삼국지연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삼국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정사도 있지만 그 이야기들이 민중에 흘러나온 것들이 이 소화란, 이 설화인들의 이게 완전 시장에서 약장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삼국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삼국지가 아니라 그 삼국지는 민중의 갈망, 그리고 민중에 숨어있는 초야의 선비들의 그 문장 실력,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인간관, 역사관, 그리고 이러한 카락터들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삼국지 연의에는 자연히 중국 역사를 바라보는 민중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지 연의는 결국은 그 유비라는 약자를 가장 위대한 정통 도덕 군자로 만드는 성향이 있으나, 이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이 모든 그 카락터 중에서 문무가 출중할 뿐만 아니라 물론 그게 환관의 손자라고 하나 그 실제 환관의 애는 아니고, 환관이 이제 어덥션을 한 거죠. 이렇게 양자로 들여와서. 하지만은 이미 그 지체가 높은 그 분위기에서 생활을 했고, 어려서부터 시에 능통했고, 권력의 맛을 알았고, 그러면서도 그 권력을 초월할 줄 아는 가장 위대한 인물은 역시 조조죠, 현실적으로. 근데 조조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역사, 특히 한국의 조선 왕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조조를 그냥 난세의 간웅으로만 알고, 그 평가가 굉장히 박약합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은 삼국지 연의와 더불어 그 송나라 때 주자가 통사 강목을 쓰면서 촉을 정통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저쪽에 중산왕이라고 그 옥으로 이렇게 된 그 무덤이 나온 데 있죠. 옥으로 저쪽 그 하북성에서 이렇게 거기에 그 왜 옥으로 완전히 옥으로 이렇게 수위가 옥으로 된 무덤이 나온 게 있죠. 그 중산왕 유승이라는 하여튼 그 무덤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 유승의 몇 대 손이라고 자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유씨 아니에요, 이 유비가. 근데 이 유승의 자손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그게 부정하기도 뭐하고 인정하기도 뭐한 게 가능하죠. 물론 가능한데 이 유비라는 사람은 유승의 자식이 한 100명 정도 됐다니까. 거기서 또 갈라진 하나라고 그래봐야 그거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죠. 근데 사실이라고 봐야죠. 항상 족보를 대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만큼
도덕군자인 척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유비는 좀 얼빠진 놈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 조조한테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관우와 장비라는 인물은 그 역사적인 사실이 아주 뚜렷한 카락터로서 유비와 이렇게 같은 패거리였던 것만은 사실인데 그 도원결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는 이제 소설로 이 설화인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 세부적인 것들은. 그러나 대개 잘은 몰라도 이 유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 지역이 유명한 말 생산지예요. 말을 생산하는 데인데 말이라는 것은 이제 팔려 나갈 때 문제가 뭐냐면은 수송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어디다가 싣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을 몰고 가야 되는데 그 말이라는 건 도둑들이 항상 탐내는 말을 사고 백피를 어디까지 갖다 주셔. 그러면 그 말을 안전하게 몰고 가는 이게 대단한 무사들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말도 몰아야 되고. 이 유비라는 사람은 그 말을 어디서 어디까지 갖다 주는 그 거간꾼 노릇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지리에도 밝고 그런 이제 호위 무사, 그 호위술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랬는데 관우 장비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런 호위무사로 뭉친 사람들이죠. 호위무사 출신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게 소금. 소금이 국가에서 전멸을 하는데 이 사염들 이게 국가에 반에게 팔아도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 사염 밀매업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개 이 소금 밀매업자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대개 이 운반할 때 같이 댕겼기 때문에 이 밀소금하고 이 소금이 가장 밀매 소금하고 사염과 이 말이 같이 댕겼습니다. 그래서 관우 이런 사람들, 장비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이런 호위무사들로서 뭉쳐진. 그러니 이 세 사람이 나는 한나라 황실의 정통이다 이러고 댕기면서 그 탁월한 무장들이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 조조와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렸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대전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벽대전은 하여튼 조조의 남정으로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그 남정에서 조조는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건 뭐냐면은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패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조조가 살아남냐. 그거면 이제 왜 우리 적벽가라고 하는 우리 판소리에도 이제 승상이 하고 웃으면은 이제 우린 죽었다 하고 이제 그 유명한 조조가 웃기만 하면 다 벌벌 떠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 도주 장면인데 그게 고의적으로 오나라에서는 손권이라든가 이 주유 입장에서는 조조를 자기들이 그걸 했다 그래서 조조를 죽일 생각이 없는 거죠. 거기에 책사는 그 노숙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이게 되면은 죽일 수는 있죠. 그러나 이미 위나라는 막강한 조조 세력이라는 것은 막강한 북방의 전체를 통일한 세력인데 그들이 조조가 없더라도 거기에 순옥이나 조비 같은
이제 그런 뭐 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현명한 처사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조조의 그 위대한 점이라는 게, 조조라는 사람은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야말로 인간의 재능을 조조처럼 아낀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조조라는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서는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고,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쓸 줄 아는데, 특히 이 책사들, 그러니까 문학적 재능이 탁월하다든가 그 사고력이 있는 그런 위대한 지식인들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절대적이었죠. 예를 들면은 그 원소 밑에 있었던 진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경문을 썼는데, 그 경문이 조조를 비방하는, 이제 나쁜 놈 너 이제 투항하라 뭐 이러면서 너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원소의 대군이 밀려올 때 우선 먼저 그 천하에다가 그 경문을 보내서 여기저기 그 방을 붙였는데, 그 문장이 너무도 천하의 명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조조가 나를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 3대까지 거슬러서 그 조상까지 다 깠단 말이야, 물고. 이 환관놈의 새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까니까. 그러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 경노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원소를 패하고 진림을 부른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나를 비방한 건 좋으나, 나를 비방하는데 우리 조상까지 3대를 다 그렇게 끌어다가 저기 하는 것은 부당치 아니한가. 그러니까 그 춘추필법에도 그 개인을 까는 건 좋으나, 그 조상을 그 자식의 죄 때문에 훌륭한 조상까지 전부 싸잡아 가지고 항상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얘기가 춘추에 실려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러니까 그런 걸 인용해 가면서 그 진림을 야단을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감각으로는 대부분 죽이죠. 자기한테 패한 그 패장의 참모니까 죽이나 그 진림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었다. 단순한 이유. 네가 어떻게 잘못했든지 간에 그것이 명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 명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문을 쓸 수 있는 자를, 내가 그것을 읽는 동시에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내 두통이 심한데 그 두통이 나았다는 거거든. 그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내 두통이 났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것은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얘기지만 삼국지 정사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조조는 인물을 아꼈다. 그냥 관원장에 대한 사랑도 그거는 정말 한 여인에 대한 사랑보다 몇 천 배 진실한 사랑이었거든요. 관원장을 자기가 그렇게 해줬는데, 마지막 관원장이 딱 조조랑 마주치는 그 장면, 그 자리에 올 거를 제가 알고는 알았고, 처음에 관원장을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관원장이 나중에 왜 나를 안 보내냐. 그럼 가려면 넌 거기로 가라. 거기 올 것이다. 근데 네가 과연 조조를 죽이겠냐.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에게 신세는 다 갚았습니다. 그런다면 이 군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겠다는 걸 각서를 쓰고 가라. 그러고서 가는데 그 조조와 관원장이 맞붙었을 때, 관원장은 처음에
조조를 반드시 죽이라고 마음 먹었지만 패한 조조가 20여 명 데리고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거기서 그냥 이거 뭐지? 청룡 언월도로 그냥 한 번 휘갈기면 다 죽을 텐데 거기서 지나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데 하여튼 그런 모든 얘기가 지금 뭐냐면은 천하삼분지계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제갈공명의 입장에서도 관운장이 죽이지 않으리라는 걸 알거든요. 왜? 그러니까는 거기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조조를 거기서 쳤으면 끝난 건데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천하대란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조조를 오히려 살려놔야 거기서 촉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나라와의 이 역학을 한다면 조조가 있어야만 그 모든 정치 역학이 쓴다는 것이. 그러니까 조조를 살려보내야만 오히려 이 천하삼분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이 동양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 분노라든가 개인적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삼국지를 최근에 다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철학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데 우리가 이 문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이 유비가 이제 제갈공명을 만나기 전에 어디를 이렇게 댕기는데 딱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어느 산에 들어가서 기인을 만났는데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무만 있지 문이 없는 사람 아니냐. 맞는 말. 우리는 좀 정확한 얘기죠. 우리는 아주 유비가 뭐 굉장히 사실은 하급무사거든. 문이 없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문을 맞이하지 못하면 끝난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게 서서를 만나게 되고, 그런데 서서의 어머니를 조조가 납치하는 바람에 서서가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떠나게 되면서 당신 떠나면 어떡하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문의 맛을 최초로 본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뛰어들어서 하는 말이 딱 한 사람이 있다. 나보다 뛰어난. 어디 와룡동에 가면 와룡선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모시면은 나하고는 큰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문제는 소위 말해서 천하삼분지계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여기에 이제 위나라가 쓰고 여기 오나라가 쓰고 여기 총나라가 쓰게 되는 이 천하삼분지계라는 거를 만든 것은 제갈공명과 여기 노숙하고 오나라의 노숙하고 여기에 사마중달이라고 하는 사마이라든가 또 순욱이라든가 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러니까 지금 삼국지를 보면은 기본이 뭐냐면 삼국지를 움직이는 그 겉으로 나타난 것들은 무란 말이에요. 무지만 삼국지를 움직이는 실제 싸움은 이 문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는 실수가 많고 이건 엉터리들이라고 거품만 잡는 놈들인데 얘들은 치밀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문이라는 게 우리 동양 역사에서는 소위 말해서 rationality에 베이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그 치밀하게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의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여기에 뭐냐면 칼을 든 이제 역사를 움직이는 칼제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칼제비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힘이 없고 어느 때는 뭐 허무하게 목이 잘리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칼제비들도 이게 죽기는 허무하게 돼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칼제비와 이건 붓제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중국 역사는 우리가 보면 군주제고 이게 터무니없는 이런 영호골들의 난세의 역사 같지만 어떠한 난세에도 이 문사들의 이 책사들의 붓쟁이들의 합리적인 기반이 있다고. 그러니까 역사에는 항상 중국 역사에는 이 합리적인 기반이 깔려져 있고 이레셔널하고 그 비합리적이고 그 권력을 추구하고 여기에서 그 오만방자한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칼제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무사들이죠. 칼제비들이 진짜 무사들이에요. 자기 칼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공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이 무라는 것은 오직 권력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권력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하 통일을 꿈꾸고 부귀 권세와 권력을 하는 건데 이 조조라는 인물은 유일하게 문무를 겸한 사람이에요. 조조는 그 본인이 기본적으로 딴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그런데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우리 역사의 문제점이 뭐냐 이 틈을 우리의 이 문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지. 지금 사실은 뭐냐면 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쪽 사이드만 있고 이게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오늘 야당과 여당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진정한 문사가 없는 무사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사도 아니지만 국회의원이라고 그래봐야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이쪽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를 제압할 수 있는 무와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무를 움직일 수 있는 문이 아니면은 문이 아니라는 거지. 이 동양학의 전통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필로소피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궁극적 목적이 칼을 제압하는 지혜래야 필로소피라는 거지. 근데 서양에서는 이러한 문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서양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책사들의 이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그나마 이것이 이런 것이 중요하게 돼서 소위 말해서 하나의 이 융합되는 시기가 한 로크가 나오고 뭐 루소가 나오고 이 몽테스키가 나오는 소위 말해서 계몽주의 시대. 그때 비로소 그 철학들이 어떤 정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정치가들이 그 비전을 받아서 제도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소위 말해 근세 서구 사회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런 수준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국지 시대를 보면 우리 동양에서는 오히려 더 발달된 문무의 항상 문무를 겸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아이디얼, 이 이상은 항상 우리에게 절실했던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삼국지라는 것이 영웅호불의 이야기로 우리가
잘못 알기 쉬운데 사실은 영호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책사들의 싸움 이야기죠. 실제로는. 제갈공명하고 실제로 노숙이나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거지 손권이랑 유비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적복대전이라는 게 이 책사들의 어떤 활약이 아니면 적복대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조조야 아마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막강한 조조가 거기서 실패를 했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철학 강의를 통해서 철학이라는 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묻는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철학은 철학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사람들은 힐압의 그 관념론자들이 아니라 무언가 절실한 폴리스가 당면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근데 오늘날 칸트를 공부하는 사람은 칸트를 연구만 했지 오늘날 우리 역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철학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서양 철학한 자가 우리나라 정치에 뭐를 어떠한 제도적 변화를 일으켰다든가 정계에 나가서 전환점을 일으켰다든가 구태여 정계에 안 나가더라도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든가 하는 이 인터액션이 없으면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철학자가 살고 있던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100%가 돼야 된다. 99%가 돼야 된다.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플라톤부터 그 해결까지 이르는 어떠한 철학 체계를 공부하는 것을 철학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의 개념을 소위 한마디로 말해서 삼국지의 문무의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무의 개념이라는 이 동양에서 왜 문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는 삼국지를 보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삼국지를 보면서 처음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자, 우리가 공부할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타지라 인 테라 트레이스 스타지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384년에서 322 BC 대체적으로 맹자와 비슷한 시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니코마쿠스라고 하는 이건 뭐 니코마쿠스 윤리학이라는 책도 있지만 니코마쿠스라고 하는 의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수학자의 아들이 아니라 의사의 아들이다. 뭐냐면 생물학적인 입장이 이 사람 철학의 출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나의 아카데미아에 들어오지 마라 이랬지만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려서부터 관심이
의학, 생물학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플라톤의 철학을 우리가 이제 내가 아주 항상 얘기했잖아요. 관념 실제론이다. 그러면 이데아의 세계를 리얼리티로 보고 이 리얼리티를 보고 이 어떠한 생성하는 이 우리에게 나타난 세계, 어피어런스라고 그럴까? 이 생성의 이 변화하는 생성의 세계, 이거는 이제 감관의 세계죠. 감관의 세계고, 이거 예지계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인텔렉트와 이 지성과 인텔렉트와 이 감성의 센세이션이라고 그럴까, 센시빌리티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런 것이 완벽하게 나뉘어지는, 그러면서 이 이데아적인 관념만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 기하학주의란 말이에요. 이 기하학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 관념주의적인, 관념 실제론적인 이것에 대해서 생물학자와 기하학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생물학자에게서는 리얼리티가 이 이데아가 아니라 1차적으로 사람의 몸이겠죠. 의사한테서는 사람의 몸이야말로 실제하는 것이고 리얼한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의 세계를, 쉽게 얘기하면 아이디어의 세계를 우리가 형상이라고 말한다면, 폼이라고 말한다면 형상의 이것을 뭐냐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하는 세계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변화하는 리얼한 시공의 사물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무슨 세계가 되는 거죠? 실제로 매터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진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있어서는 form and matter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form과 matter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form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도스라고 하는 건데, 이 에이도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플라톤의 아이디어죠. 그러나 이쪽 우리가 말하는 감성의 세계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폼의 세계는 반드시 메타 속에서만 발견된다. 이 지우개의 이데아는 지우개 속에 있는 거지. 이 지우개 속에 있는 거지. 지우개 위에 지금 그 지우개 그 이데아가 천상에 있다는 건 개소리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동양 철학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도 지금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는 거죠.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삼국지에 관한 저의 가벼운 감상. 그러나 이것도 제가 요새 삼국지를 너무 열심히 보느라고 백내장이 올 정도로 보면서 영웅호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단한가.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그 이야기가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민중이 오랜 세월 동안에 참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사상 문학으로 말한다면
그 이상 없는 최고봉이라고 봐야죠.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섹스피어는 이거 어린애 장난이에요. 상주에 갔대 비하면. 근데 섹스피어를 가지고 어쩌고 하는데 섹스피어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유치한 멜로드라마입니다. 말을 좀 근사하게 한다는 거지. 그 섹스피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거를 너무 여태까지 잘못,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국수주의적이고 동양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서양을 깔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뭔가 진실하게 우리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 동양 문화의 축적된 전통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야만 할 시기에 왔다. 단지 서양 철학이 로직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고 다양하고 우월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정말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에 있어 너무도 좁은 범위에 불과하다는 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책사들이 말하는 천문지리 인사에 걸쳐서 모든 것을 통달하지 않으면은 어느 현실에 들어가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어떻게 가는 것이 정도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전체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철학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철학이라는 것이 무슨 플라톤에 대한 지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해야 될 때가 왔다. 다음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